자,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여기 이런 자리에서 또 뵙네요. 네. 타 방송, 또 유명한 방송 많이 나오시는데 네. 저희 쪽에서는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네. 강남 쪽에서 녹화하는 거는 처음인데, 아, 진짜요? 강북하고 강남은 역시 공기가 다릅니다. 이게 약간, 네. 투자자들의 공기도 다르고, 도시 분위기도 다르고, 확실히 네. 뭔가 이게 장단이 서로 있지만, 뭔가 강남은 삭막하지만 빠르고, 강북은 여유롭지만 느리고, 네, 뭐 그런 분위기들. 투자 스타일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렇겠네요, 진짜. 이 지하철역에서 딱 내리자마자, 네. 강남의 냄새. 역시 강남의 냄새. 그러면서 왔습니다. 오신 김에 에너지 좀 팍팍 받고 네, 그렇죠. 가시면 좋은 네.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네. 또 팀장님 인사이트 한번 들어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네. 거의 그죠. 한 10월 중순,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그죠. 그러다가 요번에 CPI가 완전히 이제 분기점이 됐는데 그렇죠. 그때까지도 사실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올랐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CPI 발표되고 다시 내려가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약간 대부분이 투자자들이. 그렇죠. 시장의 했었죠. 컨센서스였는데 네. 오히려 이제 예상치 하해가 나오고 네. 지금 파죽지세로 올라와서 거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2,500 정도? 네. 그 정도 오늘 종가로 2,480이고, 네. 저점이 2,130포인트니까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굳이 뭐 우리가 바닥에서 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사실 우리가 그 2,150포인트를 기점으로 쌍바닥 테스트다라는 말들을 저희들끼리는 했었고, 뭐 차트 조금만 보셔도 사실 그 정도 대충 다 보실 수 있는 자리니까, 네. 그 정도에서 한 지금 15% 정도 올랐으니까, 지금 잘 가는 대형주들은 뭐 한 20-30% 오른 거 수두룩 사실 하고요. 맞아요. 뭐 네.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뭐 더 많이 섹터도 났었고, 약간의 몇 개 테마를 탄 종목들은 뭐 대시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짧은 기간에 큰 시세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감히 어떻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저도 뭐 사실 제가 뭐 에코노미스트가 아니고 뭐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PB 팀장이고,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돈 되는 거를 쫓아다니는 직업이에요, 사실. 뭐 네. 그게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어떤 자산이 됐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바닥에 대한 의미가, 예측에 대한 의미가 이번에 더 사실 많이들 아셨을 거라고 봐요. 바닥에 대한 예측이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보면 내려갈 때는 진짜 한없이 내려갈 것 같고, 사실 한 두 달 전만 해도 뭐 경제 지표나 심리 상태나 여러 가지 뭐 언론 기사나 이런 거 아무리 봐도 하락론자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맞아요. 근데 그게 반대로 우리가 1년 전만 사실 되돌아가면 여기 차트로만 놓고 보면 네. 이때 이제 2021년 여름이었죠. 5월부터. 이때부터 사실 내년도 수출치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 YOY를 꺾이기 시작한다. 내년부터 2022년부터 꺾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나왔음에도 그래서 사실 나왔던 언론 기사들은 뭐 삼성전자 10만 전자 이상부터 시작해서 3,400 간다, 500 간다, 600 간다. 그런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사실 거기가 또 고점이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은 뭔가 이게 코로나처럼 뭔가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빡 있어야 V자 저점과 V자 고점이 만들어지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고점도 약간 뭉뚱그려지고 저점도 뭉뚱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닥이나 고점은. 근데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쪽이 하는 쪽에 의견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반대로 이렇게 변곡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너무 시장에 빈번했을 때는 뭐 이거 관련된 격언들도 많이 있지만 공포가 빈번하면 거기에 바닥인 케이스들이 많고, 너무 희망론, 가슴이 웅장할 때 매도해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는 또 경계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 거를 또 알아야 되겠죠. 예. 그걸 아마 이번에 2020년, 2021년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뭐 계좌가 좀 힘들더라도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시간을 단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금리 인상과 인하 사이클에 나타나는 주식시장도 사이클이 한 4년, 5년에 걸쳐서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한 2년 만에 압축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였던 거는 사실 저도 주식을 꽤 오래 했지만 경험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다 틀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구간이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환을 하는 게 계속 1970년대, 60년대의 금융 환경과 비슷하다라는 걸 소환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1960년, 70년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 중에서 1960, 70년대 주식을 하셨던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나 이런 관련된 전망 보고서를 내시는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증권사 지점이나 또는 정말 슈퍼 개미 중에서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도 지금의 사이클을 사실 경험하기 쉽지 않은 최근 30년 내에 없었던 사이클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금리 인상할 때 주가가 오른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할 때 경기가 버텨줄 수 있으니까 금리가 오른다라는 논리였었고 저도 그 생각이었었고 왜냐하면 최근 제가 20년 동안 봐왔던 거는 그랬었거든요. 처음에는 휘청하지만 왜냐면 직전 사이클만 해도 그랬어요. 2014년, 15년도에 금리 첫 인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 13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맞아요. 금리 인상이 마지막까지 올랐었고 그런데 지금 올해는 사실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전쟁도 있었고 금리 인상 속도가 사실 역대 유례 없는 속도의 사이클을 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으로 뭐 테이퍼링 나오고 1년 뒤에 금리 인상해서 금리 인상하고 3년이나 4년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사실 2.75까지인가 인상을 했었거든요. 2점 중반. 근데 사실 이번에는 1년 전에 금리 인상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중립금리를 2.75로 목표로 보고 간다는데 벌써 4잖아요. 맞아요. 이제 5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공포가 다가왔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굉장히 압축해서 우리가 느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2020년, 21년에 시작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한 4년, 5년에 걸칠 사이클을 한 1년 정도에 압축해서 경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심리 상태도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금리 환경이나 그다음에 심리적인 멘탈적인 부분까지 1년에 걸쳐서 압축적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살아만 남으셨다면 너무 레버리지나 이런 거 안 쓰셔서 살아만 남으셨다면 다음 상승장 또는 앞으로 향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사실 맨 마지막에 할 얘기를 지금 해버렸네.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네,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예 그냥 2200, 2100 선에서 왔다 갔다 그죠. 하면은 사실 많이 빠지고 싸니까 너무 그죠. 답답하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저점 대비 15%, 16% 네. 반등한 상황이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아주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저점에서 어떻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담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차익 실현 그죠. 요가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200,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기다렸다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네. 여기에서 이제 좀 꼬꾸라질 것인지 좀 이게 진짜 어떻게 그 보시나요? 고민을 네. 저도 이제 고객님들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해요. 지금이라 따라 붙느냐. 네. 네. 원래 단기 매매의 스타일 하셨던 분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죠. 올라가면 땡큐고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고 물렸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을 사서 물렸어. 근데 물렸는데 물타기를 했어요. 추가 매수를 했어. 근데 본전이 안 되더라도 추가 매수한 부분이 올라오면 그건 팔아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평균 단가는 뭐 잔고상에서 손절로 보이겠지만 어쨌든 자산은 늘었을 테니까. 근데 그 작업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2200포인트나 2300포인트에서 현금 더 떨어지고 2000포인트 깨질 걸로 생각을 해서 현금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2300포인트 이게 주가가 2100포인트까지 갈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내 판단이 맞았구나라고 하셨겠지만 사실 지금 되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와서 내가 판 가격보다 분명히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아요. 지금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2차전지부터 시작해서 대형주도 다 마찬가지니까 오늘은 중소형주가 좀 셌습니다만 저는 사도 된다 생각해요. 네, 사도 된다 생각하고요. 네. 첫 번째로는 뭐 주식 바닥 어차피 알 수 없고요. 네. 여전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식 어차피 바닥을 못 맞추고요. 네. 주식이 비싸면 내가 이 주식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전략인 거고요. 네. 지금 뭐 오늘 사자고 말씀드리면 나 2300포인트 내려가서 살래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막상 주가가 2300포인트 내려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또 막상 못 사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또 막상 내려가면 지금 2500에서 다시 200포인트 정도가 빠지면 네. 200포인트 정도가 빠지면 또 비관론적인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앞으로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간다. 예를 들어서 뭐 음봉 하나 세게 맞았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뽕 하나 맞았다 이렇게. 와, 끔찍하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10% 정도 빠져야 되잖아요. 10% 정도 빠져야 되니까 그러면 또 뭔가 대형 악재들이 등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그럼 더 내려가면서 사야지 해야 돼요. 그럼 결국 또 못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분할 매수인 거고요. 올해, 그러니까 조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경험하지 못해봤던 장이라고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걸 이제 주봉으로 좀 보면 올해 큰 하락이 3번 있었거든요. 여기서 한 번, 네. 여기서 한 번, 사실 여기서 마무리인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1년에 2번 정도 급락 나오고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빠지는 시장이 1년에 2번 정도 나오고 제 경험상으로 2번 정도 나오면 거의 대부분 반등이 나옵니다. 최소한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졌죠. 10월 달에. 맞아요. 네, 그러면서 1년에 15%씩 하락이 3번 나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하면 이거 방향 거꾸로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내려갈 때 손절 치고 올라갈 때 물 타고 그랬다가 또 빠지고 이걸 3번 하면 여기서 신용매매 잘못하면 정말로 장구가 확 줄면서 멘탈이 완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2번 정도 나오면 바닥이라고 보는데 이게 3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진짜 힘들었던 장인 것 같고 기존에 없었던 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으면 이제 옆으로 횡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거와 지금과 비슷한 심리 상태를 언제 겪었냐면 2018년 10월 달에 겪었어요. 그때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2018년 10월 달에 잘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었냐면 그때도 금리 인상 막빠지기는 했지만 2018년 10월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2018년 10월에? 네. 딱히 뭐 기억나는 건 없으시겠지만 그때 이제 약간 피부 선호였나? 연준에서? 아닙니다. 지금 많이 좀 희석됐지만 네. 요때거든요. 요때. 네네. 그때도 보시면 쾅쾅이었어요. 맞아요. 쾅쾅. 네. 요거는 뭐 고점에서 빠지는 거니까 그러진 않더라도 요게 한번 신용 말려 죽이고 여기서 깡통이 엄청 많이 난 날이었거든요. 여기서. 여기 또 그때 한번 코스피도 15% 정도, 이 정도 빠졌을 겁니다. 네. 그때 뭐 있었냐면 미중 무역 분쟁 마지막이었어요. 네, 마지막 시기였고 실제로 이게 주봉인데 음봉이 3개 나잖아요. 3개가 나있어요. 이렇게 크게. 네. 한 달 내내 빠졌다는 거니까 맞아요. 이 정도로 급격하게 빠지면 신용장고 다 녹으면서 뭐 CFD도 박살나고 막 그런 장이었거든요. 근데 요때가 제 심리 상태가 사실 지지난달에 왔었는데 여기를 한 번 더 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고 이때가 뭐였냐면 이러고 나서 이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였냐면 내년에 뭘로 먹고 살지? 네. 중국이랑 싸운다고 하고, 성장성은 떨어진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때도 별별 지금과 비슷한 심리였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주가는 2019년 횡보하다가, 이때는 코로나. 네, 그렇죠. 코로나가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정상화된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걸로 이제 좀 정상화된다. 이제 뭐 미국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이고,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일단 금리 이제 마지막 10일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리고 한 1년 동안 고정하겠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 좀 더 올릴 수는 있지만 네. 이거 페드와치 보니까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이 이제 5.25까지 가다가 이제 5%로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확률이 내년 3월에. 네. 근데 요거는 어제도 이제 블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뭐 한 조절하겠다 그런 기사 나왔고 오늘은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도 통화 정책 뭐 속도 조절하겠다 그런 기사 나왔습니다. 그럼 아마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전망 확률을 좀 보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4.75까지 가든 최종 금리가 5%까지 가든 5.25까지 가든 지금이 4니까 여기서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8분응 선은 왔잖아요. 그리고 이미 미국 국채 10년물, 우리나라 3년물 국채 금리는 이미 다 반영이 다 되어, 시장 금리는 다 반영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슈팅이 얼마큼 가지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이익은 여전히 감익이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적 감익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요 정도 반등이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의 이제 금리가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의 정상화, 이제 심리도 정상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결국은 이익의 함수라고 하면, 결국은 주가도 따라간다라고 하면, 뭐, 너무 많이 올랐잖아, 사실 단기간에. 그러면 좀 조정 나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대변수 보다가, 그 중에서 실적 나오는 애들은 실적 나오는 대로 가고, 또 결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언젠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젠가 가요.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지금 만약에 뭐 내년 상반기에 좋은 주식 떨어지면 또 모을 수 있는 주식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하반기까지 전략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지금부터는 뭐 사실 뭐 어떤 큰 자금을 엄청 밀어넣어서 장기 투자합니다. 뭐 그런 주식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지금은 단기 매매하면서
트레이딩하면서 잔고 늘리기, 수량, 총 자산 늘리기 그 정도 하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딱 요 정도 수준이 지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급락에 이은 기술적인 리바운딩, 이게 베어마켓 랠리가 됐든 어떤 명분이 됐든지 간에 네네. 좀 리바운딩이 나오고 나면 여기 정도라고 하면 적은 고점 한 2,500포인트 정도가 현실적으로 2,500, 2,600 정도가 좀 오버슈팅 나오면 장기 이평선인데 2,600포인트 정도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겠죠. 왜냐하면 장기 이평선 절대로 한 번에 못 뚫거든요. 결국 물량 소화를 하고 가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근데 리바운딩이 세게 나오려면 또는 그 위에 있는 저항들이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다 머리 위에 다 저항을 얹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뚫고 가려면 실적이 늘어나던가 다 전반적으로 좋아지던가 아니면 그 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왔을 때 안 팔고 버티려면 뭔가 호재를 동반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 정도밖에 호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적 어차피 지금 3분기 실적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는 거의 4분기 실적까지도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년 실적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내년 실적이 올해 대비 또는 한 최근 2, 3년 계속 올라가는 섹터들 쪽에서 찾아보면 대형주는 아니겠죠. 대형주 중에서 몇 개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것보다는 이제 종목단에서 흔히 말하는 오늘이 전형적으로 종목장의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오늘 전형적으로 중소형주도 좋고, 반도체 소부장도 좋았었고, 2차 전지 장비도 괜찮았었고, 다 괜찮았었는데, 그 중에서 분명히 대박. 오히려 내년이 횡보장세에서 오히려 저 같은 브로커나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이게 개별주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내년은 오히려 좀 더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12년부터 그때부터 계속 종목장이었잖아요. 네, 박스 피었잖아요. 약간 그와 유사한 네.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렇죠. 당분간은. 네. 이거를 네. 한번 보면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EWY라고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MSCI 사우스 코리아 ETF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볼 때 달러 환산 코스피,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달러 환산 코스피예요. 근데 요때 한 달 월봉이니까요. 네. 2달 전만 봤을 때 요때가 46불, 47달러 그 정도 됐었어요. 근데 가격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때 환율이 1,400원대가 넘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주가 위치는 요때 코로나라고 봤을 때 주가는 이미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바라보는 코스피는 1,500대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진짜 많이 빠졌고. 많이 빠져. 엄청 많이 빠져. 왜냐면 환율 효과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사면 그리고 환율 정상화되면 지금 환율 무섭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또 엄청 빨리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럼 외국인들은 환차 이익도 한 20% 기대해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이 결국 들어오는 건 환이거든요. 맞아요. 환 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네. 환이랑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차이까지. 더군다나 요즘에 주간, 월간, 3개월 단위로 진 선물 옵션에서 파생해서는 거의 돈 가져가거든요. 그럼 세 가지 주식 다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사실 7월부터 외국인들 주식 계속 매수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환이 팍 다시 정상화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또 외국인들이 놀아나는 또 그런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직은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열리기 전에 약간 중간자적인 시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엄청난 큰 기업들도 현대차, 삼성전자, 바이오솔루션, 에너지솔루션 같은 큰 기업들도 있고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선물 옵션 거래는 전 세계 1위라고 하는 그런 투기적인 성향도 또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소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간자적으로 약간 미국과 유럽의 중간에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죠. 최근에 올라온 게 차이나 런도 좀 있었다라는 영향도 있기는 합니다만 외국인들은 결국은 환 보고 들어온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힌트도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힌트 줬잖아요. 정상화 될 거라고. 네.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환도 정상화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요때가 대략적으로 캐치해가지고 보면 이제 한 2,500에서 600포인트 아직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이 망설이거든요. 주식 매수에 대해서 망설이기 때문에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까지 한번 사볼까 할 때가 조금 이제 줄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근데 그건 모르니까 결국은 환상적인 매매 방법이 있잖아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네, 그게 지금은 답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욕심 안 내고 결국은
지금 주가 내려오면서 이 코스피가 하나의 주식 차트라고 봤을 때 다 내려오면서 이평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하다가 이제 21선 뚫고 올라간 거니까 맞아요. 다음 저항이라고 하면 61선인데 61선 이런 저항도 사실 개별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절대 뚫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거치면서 이제 매물 소화를 좀 하겠죠. 매물 소화를 할 거고요. 결국은 키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다고 보는데, 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를 안 볼 수가 없죠. 삼성전자는 그렇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향의 핵심도 갖고 있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늘어야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결국은 늘어나야, 반도체가 늘어나야, 늘어나겠죠. 자, 요거 삼성전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1년 정도 선행해왔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왜 2018년을 말씀드렸냐면, 네. 요거 한번 봐볼게요. 이거 월봉인데요. 2016년부터 주가는 이때가 이제 분할하기 전이니까 이때 130만 원대에서 270만 원대 갔지. 주식 분할하기 전에. 네, 분할하기 전에 50분의 1 하기 전에입니다. 이렇게 한 2배 정도 났었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25,000원에서 55,000원 정도까지 찍었었던 그때 요 시대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실적 기억 못 하실 테니까 오래전이라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삼성전자 실적 2016년에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고 네. 그 다음에 2017년부터 좀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역대 최고치는 2018년에 찍었죠. 2018년에 맞아요, 찍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주가는 2018년 내내 빠졌습니다. 이때 어땠냐면 이게 희한하게 분기 발표할 때마다 반등하긴 했었어요. 반등. 발표했는데 사상 최고 실적 와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고 또 분기 최대 실적 발표 와 하고 올리더라고요. 그냥 보면 자 이거를 한번 봐볼게요. 연간으로 보면요. 2017년도 이게 2016년에 잘려서 그런데 2016년도가 한 26조 대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2017년도에 53조가 나왔고 오히려 2018년도에 59조 가깝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확정 실적이니까 2019년도에 27조가 나왔지만 2018년도 당시에 2018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요때쯤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2018년도로 돌아갔을 때 이때쯤에 있다고 쳤을 때 2018년도 상반기에 삼성전자의 2019년, 2020년도 예상 영업 실적 리포트를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60조가 다 넘었었어요. 어마어마하네, 진짜. 네. 그랬으면 주가가 안 빠졌겠죠? 네, 실제로 그렇게 나왔으면. 그렇죠. 근데 막상 까보니까 2018년도를 피크로 해가지고 2019년도 실적이 박살이 났죠.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가는 2020년, 19년 보면 박살난 해 올랐죠, 오히려. 그러네요. 올랐죠, 오히려 역으로. 보면 2019년도에는 27조밖에 안 나왔어요. 이때 예상 실적이 60조가 넘었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막상 분기별로 까봤더니 네. 반토막이 났었어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나오고 2021년 나오고 역시나 이번에도 2021년 피크 찍고 주가는 이미 근데 2020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21년 상반 1월 달이 고점이었고. 맞아요. 그죠?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23년도 지금 실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34조로. 석 달 전만 해도 이거 50조가 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60조 당연히 넘었어. 네. 근데 지금 2024년 실적 예상 추정치도 많이 떨어졌네요. 이때도 사실 되게 많이 높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삼성전자 예상 추정치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떨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분명히 지금 소위 말하는 감익 구간이잖아요. 코스피도 당연히 감익되고 있겠죠. 그럼 이 감익이 언젠가 끝날 겁니다. 언제가 되든. 언제 끝날지 몰라. 이걸 그래서 바닥에 뭐 의미가 없다라는 게 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뭐 그거는 뭐 금리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들 앞으로 우리가 계속 현생을 살면서 계속 추정치를 계속 추적해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이거 주간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갈 때마다 주간마다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50조, 60조 가까이 됐던 게 지금 벌써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이제 떨어질 만큼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어제 워렌 버핏이 뭐 TSMC 뭐 5조인가 매수한다는 기사도 났었고. 지분 네. 샀어요. 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감익되는 속도 또는 애널리스트 추정치들이 떨어지는 때가 이제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가 올 겁니다. 또는 옆으로 플랫하게 가는 정도가 올 겁니다. 예. 그 하이닉스는 더 심하죠, 사실. 하이닉스는 이제 적자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90% 정도. 네. 심각하네요. 여기 보시면 EPS는 뭐 네. 이제 EPS를 적자로 보는데도 증거사를 제가 본 것 같기는 한데 되게 안 똑같아요. 좋겠네요, 진짜. 네, 내년이 엄청 안 좋죠. 오. 네, 더 심하면 여기는 반도체 완전 거의 제대로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요게 믿을 수가 없. 그러니까 2023년도 계속 감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23년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24년도 숫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확실해져야 24년도 나오겠죠. 내년 것도 아직 부정확한데 내후년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것처럼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의 추정치가 떨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도 반도체 만들고 우리 생활용품하고 밀접한 거잖아요. 결국 경기 민감주라고 봐요. 네. 성장주기도 하지만 경기 민감주.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서 미국에서 금리를 떨어뜨리건 미국이 또 아무리 물가를 잡는다고 해도 이제 경기도 또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언젠간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겠죠. 고픈 5%까지 올린 다음에 옆으로 횡보 한 1년 유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운 사이클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기까지는 지금 떨어질 만큼 사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고점 대비하면 이제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 이상 빠졌다가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니까. 맞아요. 네. 여기서 통보가 여기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거 대형주들은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굳이 공격적으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네. 배당금 나오면 배당금 그냥 적립식으로 사는 거 정도. 네, 대신에 6만 원 이하로 혹시나 가면 6만 원 이하에서 사서 버티는 건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몰라도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사실 조금 우려스럽기는 해요. 중국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실적 올라갈 때 좀 더 화끈하게 올라가는 경향들도 있지만 급할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는 흔히 말하는 바이더 딥 같은 종목 푹 밀렸을 때 그냥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컨센서스 이게 이제 낮아지는 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이게 둔화되고 약간 플랫하게 맞습니다. 유지되는 네. 그런 상황이 와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반등할 수 네. 있는 그런 시기가 네, 나오네요. 그때가 와야지 네. 뭔가 또는 이제 바닥에서 이미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요때도 저 개인적인 팁인데요. 이런 거래량들이 지금 보면 거래량들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말라 있잖아요. 많이 말라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때 보시면 이제 최고점에서 거래량 터졌을 때 물량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바닥에서 오히려 나오면 좋은 게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31일 여기 요런 거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바닥에서 대량 거래잖아요. 이거는 고점에서 대량 거래고 네. 요런 게 한번 요런 게 이제 1차 신호고 제가 이제 요거는 일률적으로 좀 적용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는 누군가가 엄청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네. 이날 또 하필 양봉이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양봉인 날 이게 블록들이었을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왕창 샀다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정보를 아는 누군가가 이게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누군가가 샀겠죠. 저 신호를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뭔가 이게 빵 나오는 이제 올라갑니다. 라는 신호가 나올 때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가격 상관없이 그때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사들어가는 시간인데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시간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기간 조정이라든지 약간 네, 시효가 당연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가능성이 염두에 두시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막 적극적으로 사기는 좀 애매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알아봤는데 삼성전자 말고도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또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이 많이 있는 주식이 네. 카카오랑 네이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나서 사실 그 다음 날에 카카오 주가 10만 % 올랐고 네. 네이버는 9% 오르고 네. 카카오페이 이런 거는 상가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들도 이제 바닥이 나온 것이 아닌지 고점 대비 70% 빠졌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죠. 사실 엄청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 네. 실적에 대한 측면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완전히 일단 지금은 공매도 쇼커버링 나온 수급적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소위 말하는 물량이 이제 나올 물량이 다 나왔다 그렇게 좀 생각을 드는데 근데 카카오가 전형적으로 아까 제가 이건 지극히 차트 분석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회사에서 이런 의견을 계속 강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렇죠, 회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네네. 요거죠.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량 거래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터졌네요. 네, 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는 최소한 바닥은 잡았다. 여기서 이미
1차 신호, 요거를 보면 조금 이를 수도 있지만, 뭐 9월달, 10월달은 워낙에 대외적인 환경이 있어서 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요런 신호들은 사실 먼저 신호들이 있었죠.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들은, 그러니까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거래량인 주가에 선행한다. 맞아요. 예. 네. 대부분의 지표는 다 후행 지표예요. 보조 지표 같은 것들. 결국 다 후행 지표거든요.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평선이 만들어지고, 이평선을 기반으로 뭐 다른 보조 지표들이 나오는 것처럼, 야, 보조 지표들 쫙 그 해놓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면 되겠네 하는데, 현실에서 잘 안 맞는 게 다 후행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가격은, 네, 가격은 동행 지표고, 거래량은 선행 지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래서 이렇습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왕창 사들여 간 거고, 왜 샀을까? 왜 샀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어쨌든, 숏 커버링이 됐든, 뭐,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는, 어쨌든 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리 뭐 대외적으로 안 좋고 심리가 안 좋아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주식들 위주로 보시면 거래량들이 다들 많이 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가를 종목들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보면 종목들이 다 돌아가면서 터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거죠. 네, 뭐, 절대적인 레벨도 낮고. 그러니까 저는 뭐, 무조건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 사실 지표가 갖다 대면 더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주식은 또 반등을 했으니까. 선회를 하니까요, 사실. 네, 그죠. 그러니까 카카오도 그렇고, 뭐, 이런 주식은 조금 더 반등할 거라고 봐요. 근데,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실적 따라가는 건데, 카카오가 일단은 사실 고평가 논란도 있었고, 23년에도 올해 대비 성장하는 걸로 일단 예상은 나오긴 하는데, 뭐, 믿을 수는 없죠, 아직은. 믿을 수 없어서. 뭐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마음은 놓이겠지만 저는 시간 싸움 할 것 같아요. 시간 싸움. 바닥은 잡아가는 구간은 있지만 대신에 뭐 카카오가 뭐 사실 뭐 주가 떨어지니까 욕도 많이 하고 사실 뭐 문어발치 확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말도 많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플랫폼 기업들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반대로 금리 인하기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뭔가 시그널이 나올 때쯤이면 이제 수급적으로는 뭔가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 뭐 본격적으로 자신 있게 지를 시기는 금리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어느 정도 뭐 시그널이 좀 나와줘야 제대로 된 반등.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실 필요는 없죠, 사실. 오히려 물타기는 한번 해볼 만한 자리가 됐죠. 오히려 양봉일 때 사지 말고 내릴 때 음봉일 때마다 사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네, 제 고객님들한테. 네. 이게 사실 아무리 장대 항공이 빵 터졌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역배열이라는 게 맞아. 한순간에 뚜껑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딱 계속해서 치면서 좀 네, 매물소하면서 그렇죠. 이거 봐보시면 근데 사실 내가 이거 4만 원대도 갔었는데 네. 4만 원대도 안 산 주식을 6만 원 다 돼서 사라고? 이게 심리적으로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못 사요. 네, 아무리 내가 이 주식을 10만 원부터 물려 내려왔더라도 10만 어차피 지금 사면 물타기는 똑같은데 내가 이걸 4만 원대 받던 주식을 5만 8천 원에 어떻게 사? 안 되죠. 예,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이런 거 보면 딱 이제 저항선 맞고 내려왔잖아요. 저항선 뚫고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위에서 저항선 닿으면 좀 일부 한 10%라도 줄이고 또 올라가면 또 줄이고 했다가 분명히 또 시장은 또 언제 그냥 또 내려올 시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언제 또 3,000포인트가 쭉 갈까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또 내려오면 또 저점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이 다 이래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이 다 이런데 네. 이거 제가 다 이 녹색 선이 61선인데요. 네. 대부분 다 61선이랑 종목이 쫙 벌어졌다가 다 이격을 붙이고 있어요. 아.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업종과 sek터들이 지금 다 이격을 줄이고 반격을 다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셌던 게 화학 주식들 있죠. 아. 대한유화 보면 어제 거의 15% 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와, 엄청나네.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뭐 경기 침체라면서 근데 화학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뚫고 올라왔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여기서 팔았어도 뭐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이제 거래량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된 무슨 거예요. 한두 달 만에 네, 60%가 올랐네? 이게 이렇게 되죠. 이거 보시면 이런 그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올해 실적을 다 반영한 거라고 본 거예요. 대부분 다. 2분기, 3분기 지나오면서 네. 올해 실적 오케이 다 최악인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내년부터 얼마큼 좋아져? 좋아지는 거 맞아? 에 대한 확신이 있는 종목들이 먼저 스마트머니들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게 없는 게 내년도 그러니까 요런 그림들 있죠. 올해 적자
또는 내년도 적자인 거는 아직은 물음표예요. 조선주들이 대부분 그러거든요. 아, 근데 이제 올해 적자하고 내년에 턴어라운드 쪽 기대되는 것 또는 올해 실적이 저점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지금도 늦지 않은 종목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도 마찬가지고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동차도 사실 현대차만 해도 이제 그 IRA 관련해서 좀 이제 유예시켜준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해볼 만하다 했는데 이제 사실 저희 방송 우리 처음에 섭외했을 때는 해볼 만하다 생각했는데 한 보름 지나면서 이격을 줄이는 과정들이 나왔잖아요. 아,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렇게 확 밀렸다가 이제 이격을 줄이는 과정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전체 지수도 그렇고 대형주들도 그렇고 딱 이격 당하니까 오늘 딱 수급이 딱 코스닥 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격이 너무 벌어진 거는 좀 사고 네네. 좀 남아 가격이 이평선 가격에 붙은 건 팔고 단기 관점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올해 실적이 저점으로 예상되는 것 지금 정말 공부 좀 많이 하면 내년에 재밌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 게 지금 시장 다들 흔들거려서 사실 최근 두세 달은 다들 하락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지쳐서 주식들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거의 안 봤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이게 이렇게 올랐어라는 종목이 한두 달 뒤에 생겨요. 그래서 지금 집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바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뭐 멘탈적으로도 저희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손님은 보기 싫은데 계속 봐야 되니까. 집에 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에요, 사실. 네. 근데 그럼에도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네이버도 그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네이버도 전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이렇게 무섭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그거와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이게 중국에서 이제 슬슬 이제 네. 좀 제로 코로나 완화 맞습니다. 정책이라든지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증시에서 약간 리오프닝 관련주들 네.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좀 주목할 만한 좀 주식이 있을지. 지금 이미 네. 놀자 주식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카지노 주식들. 아, 카지노. 네, 파라다이스는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거래량도 터지면서 이렇게 보시면 네네. 네, 이미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GKL 또 많이 올라왔고요. 더 많이 올랐네. 네, 더 많이 올랐죠. 강원랜드는 국내 내국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잘 안 올랐어요. 아, 그죠? 안 올랐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그 제주도에 하얏트 가보셨습니까? 아, 가보진 않았는데. 네. 거기 가면 뭐 중국인들 오세요라고 하는 그렇게 전왔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이런 거는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터졌잖아요. 이런 거는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주식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더 작은 뭐 1조가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들이나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매매 타임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종목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부담스럽다 하면 지금 우리가 항상 놀자주로 보이는 게 엔터 주식들 있잖아요. 아. 지금 딱 아까 현대차 요때 그림하고요. 자, 요때 그림하고 네. 지금 이 상태라고 봐봅시다. 이건 사볼 만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면 아직 거래량은 없지만 거래량이 터질 거를 예상하고 사볼 만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요. 요거랑 비슷한 게 지금 오늘 본 게 YG. 아, YG 엔터테인먼트. 네. 봐보시면 딱 여기죠. 약간 좀 이중바닥 딱 네, 이중바닥. 그런 그러니까 그림이네요. 지금 순환매들 다 대부분 다 돌았어요. 대부분 거의 업종별로 쫙 한번 딱 보시면 대부분 쌍바닥에서 다 튀었어요. 근데 지금 그나마 안 오른 게 엔터 쪽하고 하나 더. 이것도 안 올랐어요. 여기도 완전히 네, 이중바닥. 여기서 왔고 여기서 대량거래 신호도 났고 사실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정확히 고생했고 이거 여기 어디서 많이 본 차트 본 실적 개선 흐름 아닙니까? 대한유화. 아, 이거 봐보시면 올해 3년 동안 고생하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고생했고, 그죠? 진짜 고생 오래 했구나. 고생했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턴어라운드잖아요. 이제 사실 좋아질 일밖에 없고, 네. 중국도 이제 완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아까 대한유화 보시면 여기서 턴하는데 요거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아무리 업황이 좋다고 해도. 네네. 그러면 하나투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하나투어가 가장 현금도 많고, 아, 네. 업종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면 당연히 이제 여행업종 얘기하면 당연히 그 항공 주식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중소형 LCC들은 FSC 말고 LCC들은 언제든지 유상증자를 맞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죠. 네, 자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항공들은 대한항공 그냥 큰 거만 편하게. 하나투어도 이러고 있다가 또 유상증자 해버리면 답은 없는데 그나마 유상증자 이미 한 번 했었고 조금이지만. 아.
했었고 그나마 해볼 만한 게 하나투어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한도 급락했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또 이걸로 그쵸. 인해서 확 늘어날 수 있어서 주변에 많이들 나가시잖아요, 이제. 그쵸. 저도 한 1,400원 이상일 때는 이거 좀만 기다렸다 그쵸. 나가야지 했는데 네, 이제 확 빠지니까 떨어졌죠. 이제 나가야겠다 나갈 그런 수도 생각이 있고. 들더라고요. 네. 지금 일본 가격이 얼마나 좋습니까? 일본 진짜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그죠. 그 상태. 요거는 사실 많이 안 떨어진 거, 깊은 공부보다 지금 어차피 주식에 대한 깊은 공부로 접근하기보다는 많이 떨어져서 아직 덜 오른 순환매 차원, 수급적인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2020년 길게는 또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또 견조하게 흐름이 나오는 게 2차 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주도적 네.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약간 그 CPI 발표 이후로는 약간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는 그런 바뀌었죠.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여전히 2차 전지가 좀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2차 전지는 이제 저는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는 누가 봐도 2차 전지 섹터들만 우르르 다 가는 그런 장이었고 주도 섹터였고. 근데 양극재 중에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핵, 분리막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리튬 관련 주식들까지 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각각 세분화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음극재를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확실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대신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비엠은 실적이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제일 재미없었어요.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좀 사실 상승률이 낮죠. 그렇죠.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LNF도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뭔가 주도의 역할은 아니었어요. 최근에 이번에 실적이 엄청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시장 올라오는 정도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이게 계속 이제 종류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주식들을 보면 주도주의 생로병사라는 게 있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외적인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렇죠.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주식들이 움직이는 한 30년 정도의 한 시기의 섹터,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 네네. 그냥 어느 한 시기의 주도주들의 통계를 내보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예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러니까 주도주가 한번 형성이 되면 주도주가 형성이 되면 네네. 한 1년에서 1년, 많이 가면 한 2년 정도 가고, 그 이후에는 상승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게 통계를 쭉 내보면 뭐 2007년, 8년도에 조선주들이 그랬고, 그다음에 2009년, 2010년, 11년 차화정 그랬었고, 그때 뭐 자문사 70주들 막 그랬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2013년이요? 13년, 14년도에 14년도 정도 화장품? 그때? 났습니다. 한류로 CJ가 급등을 했었죠.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을 볼까요? 네. 그때 막 완전히 그죠. 지금같이 막 제치고 엄청, 1등하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서정배. 네, 그렇죠. 이 주봉을 보시면 그때만 해도 뭐 이제 더 이상 한국 주시장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난리 난다 그랬었죠. 진짜. 그때가 한 1년, 뭐 굳이 여기까지 하면 2년 정도긴 한데 1년 반 정도가 급격한 상승이었잖아요. 네. 요때 이후에 하다가 잘 버티다가 사드를 받고 이제 기특하게 이제 조금 지금의 사태까지 왔죠, 사실. 뭐 LG 생활건강은 더 지금 사실 심한 상태고요. 이런 것들을 쭉 그 다음에 2013년 이후에 뭐 2015년도에 바이오. 왜냐면 그때 지금은 좀 잊혀졌지만 한미약품 보시면 그때 엄청나게 올랐어요. 한미사이언스가 10배 났었거든요. 네.
지금은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한미약품 매매하시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최근에 한 1, 2년 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근데 한국약품이 지금 별로라서 그렇지 이때 2015년, 16년도에는 한미약품만 주식이었어요. 이때. 맞아요. 이때 보시면 이때 이게 7배 났었고 한미 사이언스가 이때 이게 10배 났었거든요. 이거 연구소 하는 기업이. 이때가. 네, 이때입니다. 이때. 조정 없이 갔네요, 이때 진짜. 네? 조정 없이. 네, 갔네요. 이랬었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또 지고 나서 그 다음 돈이 들어갔던 게 뭐 반도체. 그때도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로 전기차. 그때 뭐 플랫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통계를 내보면 한 2년 상간이에요, 2년 상간. 그러니까 왜냐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2년 정도, 그러니까 1년 반 정도에서 2년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세전지 중에서는 이미 주가는 많이 그러니까 성장주 매매할 때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팔자라는 개념 정립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거나 또는 소폭의 흑자에서 대량으로 흑자가 날 때, 그 영업이 급증할 때가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고 오히려 실적이 대략 폭발했을 때는 이미 주가는 이미 올라가서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의 흐름을 보여줬던 게 최근 한 30년 정도의 통계입니다. 제가 낸 거는 아니고 리포트에 있습니다.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네.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다라는 거. 물론 이제 그 안에서 계속 물론 그 안에 주도주는 계속 바뀌죠. 네네. 그럼 이제 다음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네네. 아까 전기차 말씀하셔서 그래서 지금은 또 응급제가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응급제가 하고 있고 그러면 또 전해액도 가능성이 있고 분리막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근데 실적이 폭발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요즘에 핫한 리튬 쪽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회사들 제가 가장 텐베거로 찍었을 때 그 종목이 아니라 메커니즘으로 가장 확실한 메커니즘이 뭐냐면 회사의 DNA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DNA가 왜 바뀌냐면 성장성을 다르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CJ가 대표적인 건데 CJ가 이때만 해도요. 2010년 이전만 해도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내수기업이었어요. 내수기업이었습니다. 내수기업. 2010년 이전만 해도 네네. 내수기업에서 이제 갑자기 한류 열풍이 불면서 내수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출주로 바뀌었죠. 그럼 우리 흔히 말하는 성장주, 뭐 삼성전자가 다른 나라에 반도체 파는 거나 CJ 제일제당이 햇반 중국에 파는 거 뭐가 달라요? 똑같은 수출주잖아요. 물론 성장 좀 다르게 줘야겠지만. 그럼 내수주의 밸류에이션에서 5천만 명만 사는 매출에서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나왔던 거죠. 이런 스토리가 되는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대부분의 지분이 포스코 케미칼에서 나오고요. 철강으로 사실 알고 있잖아요. 포스코라고 홀딩스라고 하면. 네. 요때 흰남노 때문에 좀 고생했던 요 시기고. 네. 근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 3분기 IR자를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라던가 호주의 리튬 강산,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원계에다가 리튬 붙이면 양극재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 회사의 이미지를 쓰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응급제도 하고 포스코 지분 70%를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바뀌는 구간인 거죠. 철강 회사에서. 심지어 지금 PBR로 보면 철강 회사 PBR입니다. 아직 1이 안 되나요? 그럼? 당연히 안 되죠. 와. PBR 이제 올라서 0.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항상 0.3 포스코 0.3배면 사자, 0.5배면 팔자 그거 논리였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0.3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더 이상 PBR로 볼 필요가 있는 주식이 안 됐죠. 퍼도 5배고. 본격적으로 앞으로 성장성을 줄이면 퍼 10배 못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퍼 10배 좀 지금보다 2배 갈 수 있다는 제 내피셜이지만 네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뭐 주가도 이미 이만큼 올랐지만 바닥이기도 이제 하고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제 저항 구간이죠. 네, 저희 회장님 한 분이 떨어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25, 6만 원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확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기만 해봐라. 뭐 다 사버리겠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좀 이제 그렇게 하면 이 거래량 다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마음 편한 주식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류의 종목들에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솔루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솔루션 뭐 하는 회사인지 기억나세요? 옛날 하나케미칼이었습니다. 네, 하나케미칼 기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화학 절반, 네. 그다음에 태양광 절반이요. 근데 뭐 첨단 소재 같은 것도 좀 하고 수소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솔루션이
지금 어쨌든 화학은 업황 최악이잖아요. 업황 그렇죠. 최악에서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고. 근데 이번 3분기 실적을 봤더니 드디어 태양광 쪽에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부터 태양광 쪽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비중이 태양광 쪽으로 확 바뀝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화학회사에서 재생에너지 회사로 태양광 회사로 이제 태양광 모듈 소재부터 모듈까지 일원화된 회사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 바뀌는 거죠. 물론 이 태양광이라는 게 공급과학이라든가 항상 나오는 공급과학이나 정책적인 변수가 좀 있긴 하겠지만 항상 우리가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볼 때 정책적인 변수 때문에 고생을 했었어요. 뭐 보조금 지급이니 뭐니. 네. 근데 과거 2, 3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인류의 생존 문제하고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계속 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잖아요. RE100이라던가 재생에너지 100% 쓰는 거 하던가 이번에 IRA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뭐 유럽 전쟁 해가지고 뭐 러시아가 가스가 장군에 만회했는데 유럽이 생각보다 따뜻해가지고 가스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 없다. 그 전망 나오잖아요. 이게 맞아요. 단순하게 웃고 넘길 게 아니라 이제 지구 온난화와 연동된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이미 많이 늦었다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재생에너지 테마들, 뭐 태양광, 수소, 원자력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태양광, 수소, 그다음에 뭐 풍력 이런 쪽은 예전에는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였거든요. 근데 관련 섹터들, 관련 종목들을 보면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뭐 한미글로벌이 해상풍력 하긴 하지만 뭐 네옴시티와 관련된 내용으로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뭐 태양광과 관련된 하나솔루션, OCI, 그 다음에 뭐 풍력 쪽에 CS 윈드하고 그쪽 관련 계열, 네. 뭐 상강 M&T 추색들을 보면 올해도 좋지만 내년엔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정책의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뭐 파이 가져오기 위해서 뭐 보정을 주네 마네 연동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어차피 인류가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되는 구간. 그 중에서 회사의 DNA가 바뀌고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두 종목은 좀 뭐 떨어질 때마다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뭐 흔히 말하면 재생에너지나 뭐 리튬과 관련 2차 전지 중에서도 뭐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 뭐 이쪽에서 좀 주도주 섹터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다음에 약간 좀 볼만한 주도주 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건 신재생 에너지 쪽? 네, 신재생 에너지도 네, 충분히 이게 시장을 끌고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섹터들이 작아서. 근데 그냥 내년에는 결국은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 종목이나 조금 약간 섹터, 그러니까 지수는 뭐 뺑뺑이 돌 수 있지만 네. 종목이나 섹터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가 전부 다 상한가가 사실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류의 장이, 그런 느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이게 분명히 주도주가 하나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뭐 한 두세 달 전에 뭐 태조 이방원 그 내용이 좀 나왔던 것처럼 내년에 또 이런 신조어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인류의 생존이나 그 다음에 우리 산업 구조와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로봇. 로봇. 네, 로봇은 지금은 사실 다 작아요. 다 작지만 뭐 SPG, 인탑스, 율로보, 현대건설기에 관련해서 특히 우리나라 인구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로봇 주식들도 어떻게 보면 매매를 충분히 해볼 만한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하나 해드려야겠네요. 지금 전기차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보급되고 많이 되어 있고 사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전기차하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개념이 나왔던 게 2013년이었습니다. 처음 나왔었던 때가. 그때만 해도 그때 관련 주식들이 상신 EDP, 그다음에 삼성 SDI 막 그랬었어요. 그때 삼성 SDI 그때 2013년 보면 50% 정도 오르고 7, 8년을 기었어요, 사실. 진짜 오래 기었네요. 네, 진짜 지금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박스피였지만 이때 제가 왜 기억납니다. 신입사원 입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네, 이때였거든요. 그때 막 진짜 공부하고 막 했는데 삼성이 진짜 많이 올랐어. 근데 주가 올라봤더니 웬걸 전기차가 주변에 한 대도 없고 사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는 몇 년 안 됐어요. 맞아요. 한 3년 정도 됐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지금은 테마지만 그게 테마가 사실 허무맹랑한 테마이지는 않거든요. 그 테마가 현실화됐을 때 찐 시세가 납니다. 네. 근데 이게 2000년에 했다가
주가가 올랐는데 생각보다 안 좋네. 생각보다 전기차 없네. 뭐 2013 이때만 해도 사실 한류 관련 종목들은 올랐는데 얘는 완전 박살났잖아요. 근데 정작 이제 2016년 이때는 다 지수가 올랐을 때고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올라왔어요. 2019년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 우주항공이 사실 요런 느낌일 거라고 봅니다. 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주항공 우리가 우주여행 이런 거 사실 아직 멀었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이미 시세가 한번 크게 났었고. 근데 우주항공이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 현실적으로 더 다가오는 뭔가 개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주여행부터 시작해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정말 큰 시세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우주항공 관련 주식들. 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앞당겨진 게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앞으로 2, 3년에 이슈가 있죠. 애플카. 그렇죠. 애플카가 그냥 나오겠습니까? 뭐 그냥 전기차로 나오겠어요? 당연히 자율주행 컨셉을 갖고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이미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빌아이도 상장을 했고 자회사. 지금 자율주행 구글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기업들이 달려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저 회사 옆에 그 청계천 광장 보면 다 자율주행 계속 시범주행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도 하고 있고 청계천 주변에서 계속 자율주행차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뭔가 자율주행 한 3, 4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 개념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자율주행 되게 먼 미래였는데 이제는 사실 자율주행차 테슬라 자율주행 되잖아요. 사실 맞아요. 반자율주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이제 현실화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계속 자율주행과 관련된 뉴스라든가 기사라든가 관련 주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는 좋은 유망한 섹터가 내년이 될지 또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것도 진짜 누가 봐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가 템바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큰 종목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공부를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오늘 시장 상승 핵심이었죠. 예, 드디어 바이오가 이제 크게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 고점에 대한 이제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바로 바이오가들이 이제 슬슬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형주 중에서 감익이 안 되고 증익이 되는 업종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빼놓을 수 없죠. 저는 내년만 놓고 봤을 때는 삼바가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삼바가 하이닉스까지 제쳤다가 다시 볼까요? 지금 시가총액이. 네. 지금 64조인데요. 아직 다시 역전했네요. 최근에 하이닉스가 좀 올라오면서. 네. 최근에 3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4위 내려왔는데 삼바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을 이제 뽑아야 되기 시작하죠. 송도 4공장이 완공이 됐고요. 완공이 됐고 올해도 좋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좋아지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오리지널 약들이 다 만료가 많이 됩니다. 네. 올해하고 내년에 해서. 그러면 결국은 기술력이 있는 삼바한테 이 생산량이 1위니까 삼바 당연히 맡기겠죠. 예, 특효약 딱 만료돼서 그때부터 복제약을 개발을 시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완료돼서 특허 완료되자마자 생산해주세요 할 테니까. 그래서 올해 말, 그 다음에 내년에 생산되는 이제 그 만료된 특허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쪽에서 많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뭐 조금 약간 위험하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금리까지 이제 계속 변수였던 금리까지 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점점 줄어든다면 제약바이오 섹터들 실적 나오는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제 사실 바이오가 한 3년 절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맞아요. 네. 다 올랐는데 바이오만 절었어요. 진짜로. 근데 오히려 바이오텍 회사들이 사실 코로나 피해 가장 왜냐면 연구소들이니까 가장 피해를 덜 봤을 건데 사실 다만 이제 임상에 조금 지연되거나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지연되거나 뭐 그렇다 보니까 기술 수출이 많이 이제 안 되고 그랬었는데 아마 5월 말 내년 초부터는 이제 기술 수출 당장 내년 1월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있잖아요. 이제 아마 거기에 참석하는 기업들이 아마 12월 달, 1월 달에 조금 불을 뿜지 않을까. 이제 리스트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약간 주도주가 될 만한 다양한 네.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나열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 종을 찍으면 이 종목 네네. 좋습니다 하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이슈로. 네. 뭐 수많은 업종 중에서 네, 볼만한 걸 몇개 맞습니다. 찝어주셨기 네네. 때문에 그 중에서 네. 뭐 자기가 이제 관심이 있고 분석해보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1억이 있다면은
어떤 주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꾸리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 중기, 장기를 좀 나누면 장기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지금까지 쭉 강조해왔던 기업들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기도 하고 네. 뭔가 회사의 DNA라던가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는 이벤트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 더 많이 있겠죠. 이런 회사들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네옴시티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빈살만이 오면 좀 약간 단기로 좀 꺾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요건 좀 단기로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좀 큰 재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들,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현대건설, 그 다음에 뭐 관련된 파생되는 그 세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세부화됐더라고요. 이제 5G까지 엮여서 통신 장비들까지 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과대 낙폭주 중에 장기평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것들 있죠. 여행, 뭐 하나투어나, 그 다음에 뭐 엔터 주식들이나, 뭐 아직 좀 덜 올라갔던 주식들, 좀 바이오 섹터 몇 개 중에서, 기술 수출 이력이 있었던 섹터들, 종목들 몇 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식들도 사실 조금 요건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너무 작은 섹터이기도 하고 테마주 성격을 갖고 있어서 단기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요게 싫다라고 하시면 중장기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쪽,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왜냐면 재생에너지들은 뭔가 크리스를 1년, 2년 저는 뭐 뿜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든지 또 올라가면 또 공급과잉 이슈, 폴리실리콘 공급과잉 이슈나 또 정책적인 이슈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스윙이나 중기 정도로 끊어가시는 매매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장비들 있죠. 결국 지금 미국에다가 IRA 때문에 2차전지 장비 회사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K온이죠. 이제 미국에다가 계속 공장 짓잖아요. 그렇죠. 공장 지으면 뭐 들어가겠습니까? 장비 들어가야 되죠.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도 오늘 좀 많이 올랐지만 결국은 그 2차전지 장비들도 뭔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반도체 장비들처럼 이렇게 사이클 따라서 계속 오르락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2차전지 장비들은 아직 제대로 낸 시세들이 이제 초입에 있어요, 다. 네. 그래서 이제 리포트들 보시면 쭉 있습니다. SK온으로 들어가는 장비, 주력 장비.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가는 장비들. 요거는 검색만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탑픽으로 뽑는 거 다 나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친절하게 탑픽 최선호주 이렇게 있어요. 쭉 공부하셔가지고 그런 장비들은 뭔가 제 느낌은 2차전지 소재 LNF 초기 모습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네, LNF 4만원대 봤었는데 지금 이 가격이 있는 것처럼 지금 2차전지 장비들 보면 이제 뭐 지금 가장 탑픽으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DNT라는 회사거든요. 노칭 장비 들어간 회사인데 이것도 보면 올해 실적은 완전 박살이죠. 박살이라기보다는 별로 안 좋죠. 7억.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죠. 내년이 엄청 내년에 물죠. 그러니까 실은 장비 회사들이 이렇게들 그 수익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나올지 모르고 또는 이제 대기업 단에서 저가 수주 하면 또 그런 우려들은 있지만 어쨌든 장비들은 들어갈 겁니다. 예, 그거 들어가게 되면 일단 수주 소식들도 나올 거고 지금은 많이 공시들이 많이 안 나오지만 한창 많이 좋았을 때 뭐였냐면 공시 딱 뜨고 나면 계약 상대방 그 가리고 그거는 뭐 블라인드 처리하고 규모만 딱 처리하고 근데 딱 대부분 뭐 알죠.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도 검색해보고 공부해보시면 이거 어느 향으로 들어가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약 상대방 이거 그러면 어디 향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나오면 계속 늘어나면 당연히 이 뒤에 매출단이나 영업이익단은 계속 서프라이즈로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 관찰해 보시면서 매매하시기 좋은 게 내년에는 좀 2차전지 장비 쪽에서 또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DNT는 이제 하나의 사례, 하나의 예 같은 종목이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추천으로 나오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뭐 한 종목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 중기, 장기를 좀 섞어서 트레이딩도 병행. 그러니까 2020년 같은 장은 진짜 언제 올까 되는 장이에요. 사실 그런 장은 정말 드뭅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런 장은 진짜 유동성 폭발하는 장이면 거의 미국이 10년 동안 유동성 폭발했던 게 마무리 국면에서 터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2020년과 같은 장은 또 10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장은 쉽지 않다. 어차피 그리고 이제 주식은 매운맛이라는 걸 오래 다 느꼈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이제 다들 아마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물리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조금만 올라오면 팔고 나 주식 안 해야지 부류.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왕 시작한 거 이제 주식을 한번 승부 보겠다. 그리고 이게 나눠질 겁니다. 그러면 후자라고 하시면 공부하시면 한국 시장은 이런 사이클, 금리 사이클과 이게 따라서 아까 주도주 생로병사 공부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대신에 짧은 기간 안에 되게 수익이 빨리 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의 그 불균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상한가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날 호재가 적당한 호재면 그날 다 반영해버리고 뭐 그 대형주, 중소형주 상관없이 다 얄짤없이 변동성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은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매매하는 법은 좀 다르다고 봐요. 물론 이제 정장기적으로는 귀결하겠지만 분명히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있고 분명히 언더슈팅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들을 잘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내년에는 오히려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예. 다만 이제 뭐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예,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금투세가 뭐 주식 상장 주식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뭐 한다라고 해서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또 추가로 과세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가 주식만 하는 게 우리 투자를 주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 쉽게 말해서 그런 상품엔 다 세금이 붙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ELS도 마찬가지고 거고. 그러면 전반적인 투자층이 금융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전에 얘기했지만 큰 손들이 안 해요. 결국은 금융시장은 큰 손들이 뭔가 자신있게 팍팍팍 질러줘야 주식도 결국은 우리가 바친다고 주식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큰 자금들이 주식을 자신있게 팡팡팡 사줘야 주식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있는 센터에서도 알지만 주식 잘 안 해요. 다 안 하고 다 채권, 예금, 장기채. 그분들이 이제 뭐 그분 큰 자금들이 자문사로 들어가든 펀드에 들어가든 직접 주식으로 들어가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그 과세 체계로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더더욱 사실 투기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주식 되게 좀 희한하잖아요. 세론이라는 것도 있고 좋은 주식 좋은 호재 나오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맞아요. 그런 결국 투기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국 주식 공부하기가 싫어지죠. 공부하는데 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체계가 되려면 금투세는 조금 유예가 아니라 취소. 희망입니다, 희망. 네, 희망. 개인적인 희망. 유예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종목장이다. 그죠? 네. 뭐 지수가 막 올라간 그럴 만한 그 유인 같은 경우에는 포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빠진 것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지수가 더 갈까 말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나와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그다음에 기업이라든지 공부가 많이 필요 섹터 그런 기업들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시고 나와 맞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투자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유현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